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5가지 단신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려드리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국내 정치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내용만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 지난 그 몇 년 동안 태양광이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분명히 중국하고 개입되어 있을 거야. 나중에 파보면 정권 밖에서 파보면 이 중국 관련한 거 우두둑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들 주변 친구들하고 많이 하셨죠. 저도 뭐 제 주변인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던 소재였는데 정말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게이트였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독일이 아이리스-T 라고 하는 방공 시스템,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데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이번 주 중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송출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서 안보리의 조사를 막아왔다라는 이런 나쁜 기사가 있는데 5가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키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대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자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방공 무기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이번 주 내로 아이리스-T SLM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리비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순항미사일 3발이 몰도바 영공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몰도바 외무부가 즉각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10월 10일 러시아의 미사일 보복으로 키우에 있는 나토 국가들의 대사관이 피격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대사관 비자 발급 사무소가 완파되었고 루마니아 대사관 역시 인근에 떨어진 미사일 파편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어 해당 국가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이 머지않았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대만에서 10월 10일 일명 쌍십절을 맞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모든 시민이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대만 정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 예단을 벤치마킹한 의용군 창설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전혀 다른데 모든 주민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이런 계획이 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 노동자 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려 9개국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 알선하고 보호하고 해외 유학까지 주선하며 북한의 첨단 기술 습득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이 이를 가로막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이에요. 여기 있는 이 차량이 레이더 차량. 그래서 레이더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레이더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려서 탐지를 하고 여기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 아이리스-T는 전투기에 탑재하는 열추적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심어서 열추적 요격을 하는데 여기 이제 SLM, 이 M 버전이 사거리가 한 12km, 단거리죠. 단거리이지만 요격 성능은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여기 이제 X자가 붙으면 사거리가 최대 80km짜리 버전인데 이 M 버전을 이번 주 내로 갖다 주겠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러시아의 키우 미사일 대량 공격으로 독일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 무기 지원을 이번 주 중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 그것도 아마 이 독일 대사관 근처에 갖다 놓자라는 그런 협상은 되어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독일 대사관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더 안전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드론 그리고 순항미사일 또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격 성공률이 높다. 사거리가 짧은 게 흠이지만 라는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간다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이 흑해 함대의 거의 모든 전력, 잠수함, 수상함 다 동원해서 흑해 남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렇게 날아가면 리비우 쪽에 폴란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 무기들의 직접소가 리비우 아니겠습니까? 이 국경 지역이죠. 여기를 때리러 미사일 날려보내는데
직선으로 날아가면 요격당할까봐 이렇게 우회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우회해서 몰도바를 거의 관통해서 날아가는데 이 몰도바. 그러니까 몰도바를 뭐 살짝 걸쳐서 날아간 게 아니고 완전히 관통해서 날아간 거죠. 그래서 몰도바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니까 러시아 대사는 유감만 표하고 말았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빌딩인데 여기에 독일 대사관의 비자 발급 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업무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어딘가에 미사를 맞아서 아마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화재가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외벽을 유리창으로 이렇게 완전히 도배해 놓는 이런 건물들 많은데 이것도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유리창이 다 녹아 떨어지고 뭐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제 루마니아 대사관도 여기는 이 빌딩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현지 사무소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삼성전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주 핫한 건물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때린 것 때문에 독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게끔 되겠다. 독일 대사관 비자 발급 사무소 피해 때문에. 자, 그리고 대만이 신해혁명 기념일이죠. 쌍십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쟁 이거 정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또 시진핑이 직접 2027년까지 전쟁 준비 다 마쳐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대만 입장에서는 친중 뭐 다 할 것 없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용군 창설론이 점화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영토방위군처럼. 그런데 이 차잉원 정권의 1기와 2기 지금 완전히 달라요. 1기 때는 트럼프 시대, 2기 때는 지금 바이든 시대인데 이 1기 때 차잉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 땅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상륙 거부 작전,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둔 군사력 건설이었어요. 왜? 대만이 영토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우크라이나는 워낙 넓으니까 이 러시아군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이른바 청야전법이죠. 그렇게 해서 보급을 끊고 고립시키고 이렇게 해서 토막내서 이제 격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만은 우리 경상남북도만 한 곳인데 또 러시아는 여기에 소수만 보냈죠. 15만 명만. 그런데 중국이 15만 명 보내겠습니까? 50만 명 이상 보내겠죠. 그걸 끌어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차잉원 1기 때는 장거리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하고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로 산사댐 공격해서 파괴시켜서 양쯔강 하류를 완전히 그냥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전투기 또 잠수함, 대형 군함 이런 거 만들어서 상륙을 하러 오는 중국 함대를 대만 해협에서 격파하겠다. 이런 전술로 나갔는데 바이든 시대 들어서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군함도 5,000톤, 6,000톤 이게 아니고 트럼프 시대에는 이지스 기술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2,000톤짜리 호위함 이런 거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과연 그런 식으로 청야전법 할 수 있는 영토가 되냐라는 거 차이잉원 총통 그리고 대만 정치인들 신중하게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북한 2397로 의해서 해외 노동자 송출해서는 안 되고 있던 노동자도 비자 스탑시키고 다시 2018년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유엔 안보리 중국이 자신들이 서명했던 그 2397호를 무시하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출을 지원하고 지네들도 많이 받고 또 유학까지 알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그 권능으로 그 조사를 막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문제 논의되고 있는 이 차제에 중국 같은 이런 불량국가까지 지들이 서명한 걸 지들이 스스로 어기고 있는 이런 자들까지 좀 축출할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과 뻔뻔함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공산 전체주의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독일 천연가스 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어 독일이 혹한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파이프라인 파괴 사건은 나토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 연쇄 파괴 사건은 러시아가 아니라 나토가 러시아를 불량국가로 몰아가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현지 시각 10월 10일 밝혔습니다. 가즈프롬은 노르트스트림 1 파이프라인 바로 옆에서 발견된 소형 드론을 촬영한 수중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드론은 나토에서만 사용하는 드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즈프롬이 공개한 영상 속 드론은 독일 아틀라스 이딜렉트로닉스에서 제작한 시폭스 소해용 드론으로 11개 국가에 수출된 모델인데요. 소모성 지뢰 처리 드론인 이 장비는 내장된 1.4kg의 탄두를 이용해 기뢰를 파괴하는 일종의 자폭형 기뢰 제거 시스템입니다. 가즈프롬은 해당 영상이 2015년 11월에 노르트스트림 1 바로 옆에서 발견된 것이며 스웨덴 해군이 사용하는 장비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가스관 폭발 사고 직후 스웨덴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해역을 봉쇄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는 척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행을 덮기 위한 위장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웨덴과 나토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나토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이고 스웨덴 역시 이번 노르트스트림 파괴로 인한 가스 누출로 최대 어장인 발트의 수중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가즈프롬 측이 나토 자작극의 증거라며 공개한 시폭스 드론의 사진은 2015년 촬영된 것으로 당시 나토는 해당 드론이 배터리 소진으로 표류하다가 해저 지면에 떨어졌고 신관이 무력화되어 폭발 가능성이 없어 회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는 7년 전 촬영한 사진을 들이밀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나토 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는 스웨덴과 영국이 주축이 되어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니 많이 쫄리는 모양입니다. 자, 노르트스트림 까만색이 1, 점선이 2 이런 건데 세 군데에서 지금 동시에 폭발이 났었죠. 자, 그래서 이 폭발을 두고 이거 지금 러시아가 했다. 그래서 지금 뭐 나토 함대가 여기서 러시아 잠수함 찾고 하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 가즈프롬이 정부가 또 이런 거 하면 곤란하니까 가즈프롬 회사가 국영이죠. 여기에서 이거 나토가 한 거야. 왜냐? 이 사진 봐봐. 바로 이놈이야. 라고 밝혔는데 촬영 날짜 보시다시피 2016년 11월 6일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이 자폭 드론 이거 가지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노르트스트림 이 파이프라인은 100kg 정도의 폭약이 필요하다. TNT가 필요하다. 라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가. 그런데 얘는 1.4kg. 도대체 이거 가지고 1.4kg짜리 자폭 드론이 어떻게 100kg의 TNT 위력을 낼 수 있냐?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건 2015년 11월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럼 또 스웨덴이 왜 이랬냐? 이제 케이블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또 이 드론은 케이블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신관이 스탑이 돼요. 그래서 폭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류하다가 침전하고 그리고는 이 파이프라인 여기 이제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노르스트림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 그냥 가서 더 이상 이 장애물이니까 파이프라인이 여기에 그냥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상태였는데 이걸 가지고 스웨덴이 과거에 이런 거 한번 보냈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스웨덴이 공격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기가 찬 거죠. 이게 바로 그 해당 드론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100kg의 TNT 위력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미친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서 가즈프롬 이런 회사들 정말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즈프롬하고 사실은 이 뭔가를 커넥션 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있죠. 그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게 우리의 국부를 엄청나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도 불법으로. 그리고 이거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중국이 다 가져가는 그 이익. 이거는 거의 뭐 화천대유 같은 그런 특수목적법인
똑같은 수법으로 만든 게이트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태양광 이야기입니다. 노르트 스트림 사건으로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정부가 데이터 조작까지 해가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들이 모두 중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량 부족분을 채우겠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 건설하려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권이 중국 기업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10일 폭로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10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난 정부 하에서 추진했고 이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세빛발전소와 에너지코어는 모두 중국인이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빛발전소의 경우 전기 판매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산자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48.5%의 지분을 국내 법인을 끼고 중국인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이 48.5%의 지분은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에너지그룹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레나가 사실상 소유 중인데 레나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을 가진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에너지코어의 지분을 71% 소유하고 있어 새만금 발전소에 대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레나라는 기업은 수익금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조도풍력발전의 소유주인데요. 새만금 지구의 에너지 사업권이 중국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모 교수와 그 가족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더 GOD에 의해서였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번 태양광, 풍력에너지 중국 헌납 사건은 현재 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과 주주 의사결정, 법인 해산 절차가 간편한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밝혀진 에너지 안보 중국 귀속 공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무리하게 해당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가져다 바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반역행위 정말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뻗어져 있는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해놓고 이렇게 갈매기똥 완전히 그냥 범벅이 돼 있고 당연히 태양광 발전 제대로 안 되겠죠. 이거 지우려고 하면은 또 특수한 화공약품 뿌리고 그렇게 해서 바다는 오염되고 호수는 오염되고 여기에 환경단체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을 이 자들이 진짜 환경단체냐? 아니다. 이들은 정치단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좌파 정치단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전라도 쪽에 가면 지금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서해 5도 지역에도 지금 풍력 발전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북대학교 모 교수가 연구 용역을 해서 사업성 있다라고 하고는 그가 또 그의 가족이 주도가 되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그 풍력 발전을 핸들링하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박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레나가 조도풍력의 지분을 100%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레나는 권위조도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조도가 조도풍력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레나가 권위조도라는 회사를 한 단계 거쳐서 조도풍력 즉 이 풍력 발전하는 그 지분을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48.5%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 말고 또 국내 굴지 건설회사죠. H모 건설회사 그리고 전라도 출신의 요즘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 또
이 H모 건설 이런 데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의 그 지분을 담보로 해서 실권 담보를 또 이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도 중국인이 통제, 법을 피해가면서 그리고 풍력발전은 거의 전부 통제 이 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같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연구 용역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특수목적 법인 설립해서 이 핸들링 해주고 정말 이들의 이 수법은 좀 비슷한데 어디까지가 정말 그 한계의 끝일까요? 그래서 적국에게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담보 잡히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완전히 러시아와 중국에게 담보한다 라는 이 사업이 추진되었죠. 그리고 전기도 동북아 에너지 그리드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고 또 중국 산둥반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일본에 판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본이 사겠다 내용도 없고 우리가 팔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냥 이 왜 중국하고만 하냐 러시아하고만 하냐 요거 피해가려고 일본까지 싹 집어넣어서 일본은 아무 생각 없는데 웃기는 소리죠. 여기도 일본 그냥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전기 이 모든 에너지를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담보 잡혀서 평생 질질 끌려가게 만든 지금 이 유럽의 노르트스트림, 독일의 노르트스트림처럼 저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 자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속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떠나서 이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또 경제적 이익까지 그들에게 갖다 바친 이 자들 정말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합니다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